하늘에서 가장 크고 밝게 빛나는 별이 뭘까요? 바로 태양인데요. 오늘 우주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하늘에서 강력하게 빛을 뿜어내고 있는 태양계의 유일한 단 하나의 별, 태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문학 박사 이명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은 태양이고 밤하늘에 보이는 별은 별이다. 그러니까 태양은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요. 밤하늘에 보이는 별과 조금 다르게 보이죠. 밤하늘에 보이는 별은 그 별을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뜨겁게 느끼거나 그러지도 않고 환해지지도 않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태양도 밤하늘에 우리들이 보고 있는 그 수많은 별들과 마찬가지로 별이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별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별이 있고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별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땐 별 그러면 달도 별이고 행성도 별이고 소행성도 별이고 해성도 별이고 유성우 떨어진 것도 별똥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거의 모든 천체를 그냥 우리가 별이라고 통칭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엄밀하게 따져서 별이라고 부르는 것은 항성이에요. 이 항성은 뭐냐 하면 빛을 스스로 만들어서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지구라든가 화성 같은 행성 또는 소행성들, 헬리해성 같은 해성들 이런 것들은 자기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태양의 빛을 반사를 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별이 뭐지? 그러면 스스로 빛을 만들어서 자기 자체의 존재를 알리는 천체, 그것을 별이라고 한다.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따지면 항성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태양은 어떻게 빛을 낼까? 이 태양이 빛을 막 내기 위해서는 태양 속에서 뭔가가 빛이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 빛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핵융합이라고 부르고요. 핵융합이라는 건 뭐냐면 원자 핵끼리 서로 뭉쳐서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 것을 원자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수소 원자를 얘기를 해보면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요. 전자가 있어요.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띄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양성자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가장 간단한 구조의 원자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서 제일 많은 원소가 뭐냐면 수소예요. 거의 7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별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태양의 가운데 쪽을 가면 어떻겠습니까? 밀도가 훨씬 더 높겠죠. 이 수소들이 엄청나게 밀도가 높게 있기 때문에 서로 교란이 되겠죠. 그래서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가 됩니다. 이런 입자들이 마구마구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태양을 기체 이렇게 말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플라즈마 상태로 있는 것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이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의 중심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양성자와 양성자가 서로 도망가지 못하고 달라붙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건 더 이상 수소가 아니겠죠. 양성자가 두 개가 되면 원자번호 주기율표 2번 그런 걸 헬륨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헬륨 원자 핵이 생긴 겁니다. 태양의 중심 부분에서 끊임없이 헬륨 원자 핵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막 합니다. 그런데 양성자 한 개 더하기 양성자 한 개의 질량하고 요거 두 개가 달라붙었을 때의 헬륨 원자 핵의 질량이 똑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결합을 하고 나니까 질량이 작아진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부분이 어디 갔을까요? 어디든지 보존이 돼야 되니까 나머지 차이가 나는 만큼이 빛 에너지로 바뀌어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고 태양은 끊임없이 핵융합 작용을 하면서 이 빛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별이 탄생했다 이런 이야기는 핵융합 작용을 시작해서 빛을 낸다. 그 시점을 우리가 별이 탄생 그리고 나중에 더 이상 핵융합 작용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을 못 만들어내겠죠. 그 순간을 별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태양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질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핵융합 작용을 통해서 바뀌게 되더라도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질량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태양은 사실은 질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태양에서 폭발을 하게 되면 태양 내에 있거나 태양의 대기에 있던 물질들이 바깥으로 분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출이 된다는 얘기는 질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모든 별들이 그냥 활동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폭발을 하거나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질량을 잃어버리고요. 전체 일생을 거쳐서 한 10% 이상을 보통 잃어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태양은 아직까지는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씩 질량이 줄어들지만 엄청나게 줄어들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고요. 뭐 그냥 1~2%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럼 태양계 내에서 태양은 제일 큰 천체고요. 제일 강력한 천체인데 얼마나 크냐 하면요. 지구랑 비교를 해보면 크기가 지구의 109배. 그러니까 지구 100개를 늘어놓으면 태양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질량으로 따지자면 거의 한 33만 배? 엄청나게 크고요. 사실 이 태양계라 그랬잖아요. 태양계에는 행성도 있고 위성도 있고 소행성, 뭐 외소행성, 해성 다 있는데 이 모든 걸 합쳐봤자 태양의 하나의 질량에 비해서는 엄청 작습니다. 거의 99.9%의 질량을 태양이 다 가지고 있고요. 이 태양은 그야말로 태양계 그 자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태양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본다 그러면 지구의 대기에 낀 구름 같은 거 보고요. 그 다음에 표면을 봐도 육지와 바다를 보지만 지구의 중심 부분을 볼 수 없잖아요.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은 태양의 바깥쪽 대기층을 보고 있는 거고요. 태양의 속은 보지 못합니다. 근데 태양은 이렇게 구 형태이기 때문에 구조가 있어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여러 관측을 통해서 찾아낸 바에 따르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핵융합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태양의 핵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온도로 따지면 1000만 도 이상. 그 핵층에서 이제 계속해서 빛이 만들어지거든요. 빛을 복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복사층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복사층을 통해서 태양의 핵에서 만드는 빛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 층을 통과하고 나면 그 바깥에 대류층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대류라는 것이 이렇게 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는 계속 빛들이 이렇게 도는 층이 있습니다. 핵에서 만들어진 빛들이 그까지 나오는데 거의 뭐 10만 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에서 보고 있는 태양의 빛은 사실은 지금 막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 태양의 내부에서 거의 10만 년 전에 만들어진 빛이 복사층을 뚫고 대류층을 뚫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의 대기라고 부르는 층이 있는데요. 광구, 채층, 코로나 이렇게 부르는데요. 광구라고 하는 곳에서는 흑점 같은 것들, 흑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아까 가운데 부분이 한 1000만 도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태양 표면까지 이게 막 빛이 뚫고 나오면 온도가 한 6000도 정도가 됩니다. 그거보다 조금 낮은 온도가 있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기 때문에 흑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광구층에서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채층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홍염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흑점 주위에서 물질이 분출되는 건데 자기장이 잡혀가지고 며칠 몇 날을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홍염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가끔씩은 태양 표면에서 폭발 현상이 일어나서 물질들이 분출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걸 플레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게 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굉장히 옅은 대기층인데 온도가 100만 도가 넘어갑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가운데가 1000만 도 이상이었는데 표면에 오게 되면 한 6000도 정도 되는데 더 바깥쪽으로 옅게 펼쳐져 있는 대기인 코로나가 100만 도 온도를 갖고 있다고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태양 표면을 뚫고 나오는 굉장히 많은 분출물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커져요. 그렇게 커지는 운동 에너지가 온도로 변했을 거다, 열로. 그래서 코로나가 뜨거워졌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는 온도는 뜨겁지만 워낙 옅어요. 밀도가 낮아서 평상시에는 안 보입니다. 개기 일식이 일어날 때 바깥쪽에 막 펼쳐져 보이는 코로나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그때 코로나 관측을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가운데 핵, 그 다음에 복사층, 대류층, 광구, 채층, 코로나, 이게 태양의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기억해 두실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빛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빛이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열을 내뿜는 태양은 결국에는 폭발을 하게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 질량의 크기에 의해서 별들의 일생이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도 가지고 태어난 질량이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일생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데, 태양 같은 별들은 죽어갈 때도 그 자체가 폭발할 수 있는 만큼의 동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만큼 폭발을 일으킬 만한 질량의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은 초신성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폭발을 통해서 생을 마감하지 못하고 그냥 태양이 불안정해져서 태양이 해체되는 수순을 밟으면서 태양이 마감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태양은 충돌하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은 한 결국은 태어날 때부터 폭발하지 못할 운명을 타고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태양의 수명을 보통 100억 년 정도를 잡아요. 이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이 핵융합장을 통해서 빛을 내는 시점부터 핵융합장이 꺼지는 시점까지, 그런 시점인데 한 반 정도 살았고, 그러니까 지금은 태양은 가장 안정되어 있는 시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구도 굉장히 안정되게 태양 에너지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50억 년 후에 핵융합장이 꺼져서 빛을 더 이상 내지 않는다고 치면, 이게 끝에 가면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이 지금 모양대로 있지 못하고요,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러면 이 태양 자체의 크기가 지구의 궤도, 공정 궤도죠, 거기까지 막 침범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지구의 공정 궤도가 더 밀려나는 현상이 생길 텐데, 이미 그때쯤 되면 태양이 막 확 가까이 오르니까 너무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바닷물 다 증발할 거고요, 대기 다 날아갈 거고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것은 지구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이 태양의 운명에 따라서 지구는 물리적인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특별히 제작한 탐사선을 보냈는데요, 바로 태양 탐사선 파커입니다. 이 태양 탐사선은 2025년까지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태양 근처를 근접해서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커 태양 탐사선을 통해서 코로나 지역에도 직접 들어가 보고요, 그럼 거기는 입자들도 관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지금 수집을 하는 중이에요. 아마 이 파커 태양 탐사선이 활동을 마감하는 2025년이 지나고 나면 그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태양의 어떤 현상을 알게 되니까 태양 형성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많이 알게 될 겁니다. 태양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별이 태어날 때는 행성이 같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공동 운명체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태양이 지난 한 46억 년, 50억 년 동안 계속해서 에너지를 뿜어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살아간 것인데, 태양계 내에 있는 모든 행성들, 특히 지구 생명체에 큰 에너지를 주는 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성과 금성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인데요, 태양계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첫 번째, 두 번째 행성이 바로 수성과 금성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 행성 중에 어떤 행성이 더 뜨거울까요?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따지자면 수성이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성이 제일 뜨거운 행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태양계 내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은 금성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수성에는 대기가 없고 금성에는 대기가 있습니다. 수성 같은 경우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들어왔던 태양의 열기가 바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금성은 태양열을 받은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그 열을 붙잡고 있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그린하우스 효과 또는 온실 효과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 때문에 금성 대기에서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 그러면 금성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떤 행성의 온도라고 하는 것은 그가 속해 있는 별에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이 첫 번째 결정적인 이유가 되긴 하지만,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대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대기가 얼마나 두꺼운가, 이런 효과가 같이 겹쳐져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태양에서 가장 가깝지만 금성보다는 온도가 낮은 수성은 도대체 어떤 별일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수성을 얘기할 때 가장 큰 특징은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다 하는 것이고요, 태양에서 굉장히 가까운 쪽에서 궤도를 돌기 때문에 공전하는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수성에는 대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영상 400도까지 올라갔다가 밤이 되면 영하 100도, 200도까지 떨어지는 아주 혹독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살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달이랑 구분하기 참 힘듭니다. 크기도 달이랑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수성의 표면을 보면 대기가 없기 때문에 많은 크레이터들이 존재합니다. 크레이터란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생긴 운소공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흔적인데요. 이 크레이터 같은 것들이 사진에 찍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많은 경우 이게 사람 모양을 닮아서 외계인의 모습이다, 외계인의 메시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웃는 모습이 들기도 하고 또 알파벳 모양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크레이터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들 그런 상상들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수성은 이게 혹시 달이 아닐까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행성입니다. 그런데 태양을 돌고 있는 수성의 공정 궤도가 사실은 현대 과학을 한층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아시죠? 요즘은 이제 보편 중력 법칙 이렇게도 보통 말을 하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믿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던 중력 이론이거든요.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수성이 이렇게 돌고 왔을 때 원래 와야 되는 위치에 오지 않고 다른 위치에 자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아인슈타인이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했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으면 그 주변의 공간이 휘어진다.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뉴턴이 얘기했던 그런 만유인력 법칙에 의하면 공간이 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그러면 휘어져 있는 공간을 도는 것하고 휘어져 있지 않은 공간을 도는 것하고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위치의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구부러진 이렇게 휘어져 있는 공간을 만든 다음에 수성의 궤도를 그려보니까 관측하는 것과 이론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성의 공정 궤도는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수성은 또 재밌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공전주기하고 자전주기가 굉장히 비슷해요. 공전주기가 88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365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깝게 빨리 도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요. 수성이 자전을 해서 한 바퀴를 도는데 무려 59일이나 걸립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전주기가 자전기가 비슷하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루가 지났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고 한 반나절쯤 지나면 1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지나서 365일이 지나야 1년이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른 거죠. 이렇게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비슷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굉장히 큰 어떤 천체 주위를 돌고 있는 천체들이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가까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수성도 태양이라고 하는 천체에 굉장히 가깝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공명현상을 일으키면서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닮아가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외계인 천문학자들이 있어서 태양계에 있는 행성을 관측을 하면 분명히 지구와 금성은 쌍둥이 행성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 이유가 지구와 금성은 크기도 비슷하고요. 대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천문학자들은 지구와 가장 비슷한 행성으로 금성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때는 이런 광고를 그려놓은 것을 제가 본 적도 있어요. 보통 미국의 플로리다 같은 데 날씨가 좋아서 여름에 바캉스 많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광고가 그렇게 났어요. 플로리다가 아니라 금성의 해변가로 바캉스를 가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금성은 지구보다 태양에 더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더 따뜻하고 온화한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1960년이 지나면서 코스모스라는 책을 쓴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칼 세이건이 여러 가지 관측된 결과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금성이 지구보다 조금 더 따뜻한 그런 것이 아니라 표면의 온도가 무려 450도를 넘어갈 정도로 정말 뜨거운 행성일 거라는 것이 결과를 분석해서 알아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았었어요. 그렇다면 직접 금성에 탐사선을 보내서 온도를 재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전에 그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기 전에 소련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 소련과 미국이 탐사선들을 달에도 보내고 금성에도 보내고 이런 경쟁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랬는데
금성의 표면에서 온도가 한 300~400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에서 녹지 않는 탐사선을 보내는데요. 결국 소련에서 보낸 탐사선이 금성의 표면에 착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드디어 칼 세이건이 얘기했던 것처럼 표면에서 온도가 450도 이상, 470도까지도 올라간다는 사실을 관측적으로 증명을 하게 되었죠.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금성에 대한 환상을 이제 깨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금성이 수성을 제치고 태양계 내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성에는 여러 대의 탐사선들이 가서 이미 금성 표면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밝히기 위해서 1989년 5월 달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금성 탐사선 마젤란을 띄워 올렸습니다. 사실 금성이 굉장히 두꺼운 대기층이 있기 때문에 광학 망원경으로는 표면을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젤란의 임무 중에 하나는 그 표면을 레이더를 통해서 관측을 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런 지도를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발사한 지 약 4년이 지난 1992년 시점에 금성 표면의 98% 정도를 지도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금성 탐사선 마젤란이 그린 금성의 지도에는 과연 어떤 모습이 담겨 있었을까요? 금성은 이제 대기가 두껍고 그다음에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이런 작용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서 수성 같은 경우나 달 같은 경우처럼 대기가 없는 경우에 소행성이 충돌했던 크레이터가 굉장히 잘 남아 있는데 금성 표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긴 세월을 지나오면서 다 망가지고 없어졌죠. 그래서 그런 표면들에서 여러 지질학적인 현상이 일어났던 걸 발견했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금성에서 화산 폭발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런 흔적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서 금성의 표면에 어떤 암석들이 형성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굉장히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성의 탐사선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갈 텐데 목적에 따라서 어떤 곳들을 특정해서 가야 된다 이런 거를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금성에서의 하루는 며칠일까요? 금성의 공전 주기는 225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요. 자전 주기, 지구는 1일, 수성의 경우는 59일. 그렇다면 금성은 어떨까요? 금성은 자전 주기가 243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전 주기가 공전 주기보다 긴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금성에 가서 달력을 만든다 그러면 하루가 243일, 1년이 225일. 1년이라는 개념과 하루라는 개념이 뒤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1년보다 짧은 달력,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행성이 있습니다. 바로 금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별들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구의 공전 방향입니다. 지구의 공전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뭐가 다 떠올라서 지는 것처럼 보이겠잖아요. 그런데 금성은 자전을 하는 방향이 지구랑 거꾸로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성에 있으면 해가 서쪽에서 떠도 동쪽으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해가 뜨겠네 이런 말이 금성에서는 성립이 되겠죠. 그만큼 금성은 이런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젠가 금성에 가서 살게 되는 날이 있다면 하루와 1년이 뒤바뀌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성과 금성은 태양에 가장 가까운 첫 번째, 두 번째 행성입니다. 그리고 금성은 특히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반면교사로 지구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졌을 때 지구의 미래의 모습 또는 최악의 지구의 모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금성이 그렇게 된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찾아낸 것들을 지구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더욱더 잘 사는 그런 자연의 토대로 만드는데 반면교사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구와 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기밀은 바로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또 달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태양계가 형성이 되는데 자,
작은 물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마구마구 뭉치면서 하나의 큰 덩어리를 형성해서 지금의 지구와 달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태양계가 생겼을 때는요, 지금과 달리 지구 같은, 달 같은 이런 원시 행성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 떠돌다가 지금의 지구 위치에 정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착을 한 다음에 또 떠돌고 있던 어떤 지구보다 조금 작은 천체가 지구에 붙잡히는 거예요. 흔히 포획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어서 지구와 달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가설이 등장을 했습니다. 흔히 충돌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시 지구가 하나가 있었고요. 화성 크기만한 어떤 원시 행성이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돌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좀 작았던 원시 행성은 완전히 해체가 되도록 깨져 버렸고요. 이 지구는 반 이상이 깨어졌습니다. 그렇게 깨어졌다가 얘네들이 깨어진 것들이 중력에 의해서 다시 뭉치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구가 생기고 달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는 과학자들이 원시 지구와 원시 행성이 충돌해서 깨졌다가 다시 뭉치는 과정에서 지구와 달이 형성되었다, 그 가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처음부터 근처에 있던 것들이 뭉쳐서 지구와 달이 되었다면 달과 지구가 마주보고 있는 면과 반대편 입장에 물질 분포가 그냥 골고루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달에 있는 물질의 분포를 그동안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쪽에 물질들이 훨씬 더 많이 모여 있고 밀도가 높다는 얘기죠. 반대편이 물질의 분포가 더 밀도가 낮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깨졌다가 다시 뭉치게 되다 보면 지구 근처에 있던 애들은 지구로 뭉쳤을 거고요. 지구로부터 거리가 떨어진 애들이 뭉칠 때 아무래도 지구에 가까운 쪽에 더 무거운 것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돌에 의해서 생긴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요. 아폴로 계획 같은 걸 통해서 달에 가서 달에 있는 암석들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동위원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염소 같은 거 있잖아요. NaCl 할 때 그 Cl, 이게 17개의 양성자와 17개의 중성자가 있는 것이 보통의 이제 염소인데요. 이 중성자가 더 많거나 적은 것을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동위원소의 비율을 따져보면 가벼운 쪽의 동위원소가 지구로 많이 있고요. 무거운 쪽의 동위원소들이 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달이 가지고 있는 원소라든가 지질학적인 밀도 분포, 이런 것들이 충돌설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과학자들은 충돌 가설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초창기 태양계에는 큰 천체들이 형성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위성과 행성들 사이에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미행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덩어리들이 수도 없이 지구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지구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뜨거운 상태겠죠. 그러한 과정을 겪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충돌을 하면서 지구 표면 밑에 있던 그런 암석들이나 이런 것들이 분출이 되겠죠. 화산 폭발이 왕성하게 일어나고요. 마치 마그마 상태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지구에서의 그런 변동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와중에 지구에 충돌하는 천체들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물 분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지구의 전체를 흔드는 역할도 했지만 지구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 표면이 좀 식겠죠. 그리고 바다가 형성이 되죠. 그 바다가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다시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구름이 형성되고 다시 비를 내리고, 이러한 선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지구에는 차갑게 식어진 지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위에는 대기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바다가 형성이 되는 이러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형태의 지구의 모습이 갖춰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구 생명체는 언제 탄생을 했고 어떻게 진화했을까? 지금 남아있는 화석적인 증거로는 거의 35억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초창기의 생명체들은 대부분 미생물이나 박테리아 단계의 단순한 단세포 생명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단세포 생명들이 뭉쳐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세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다세포 생명들이 서로 분열을 하면서 점점 복잡한 형태의 생명체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주로 바다에서 형성이 되어서 융성하게 퍼져나가고 있던 생명체들이
육지로 진출을 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었는데요. 기후의 변화하고 대기 조성의 변화인데요. 지금 지상에 살고 있는 이런 육지 생물들의 대부분들은 산소로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로 호흡을 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서 지구상에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때는 식물들의 전성기가 되고요. 나무들이 정말 쭉쭉쭉쭉 뻗어 올라가서 몇백 미터짜리 나무들이 뿌리 없이도 막 자라게 되는 그런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나무들이 일제히 넘어지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다 나중에 석탄으로 변하게 돼서 우리가 석탄기라고 부르는 그런 시절이 있고요. 이제 이산화탄소로 꽉 찼던 지구에 점점 더 산소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동물이라고 부르는 그런 생명체들이 탄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생명체들은 몇 번의 소행성 충돌이라든가 지구상의 지각변화와 기후변동을 통해서 멸종을 맞게 되는데요. 그때 그렇게 살아남았던 포유류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공룡을 대신해서 지구의 주인이 되면서 개체수도 늘어갔고요. 종도 늘어가면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오다가 200만 년 전 이 무렵이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가 이런 종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약 20만 년에서 25만 년 전이 되면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종인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우리 현생 인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의 아주 끝자락에서 지금 문명을 건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달이 없었다면 지구는 어떻게 되었을까? 물리적으로 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달이란 단어가 일단 없겠죠. 그러면 한 달, 두 달 단위로 따지는 이 모든 것들이 없을 거고요. 월급이란 개념도 없을 거고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달과 연계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는 달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지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초기의 지구는 굉장히 빨리 자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7, 8시간 정도로 굉장히 빨랐던 지구의 자전이 24시간이 되었고요. 이 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이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또 달이 존재함으로써 밀물, 썰물, 조성력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있게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고요. 지구 표면에서의 변동이 상당히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변동이 없이 굉장히 안정된 상태였다면 분자적인 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촉진될 이유가 별로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체의 탄생도 지연되어 있을 가능성은 크죠. 하지만 달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체가 생겼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증거들이 많지 않고요. 달 때문에 생명체가 촉진되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크게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이 없었다면 아마도 지구의 생명체가 지금까지 번성하는데 좀 더디게 진행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달은 지구와 약 46억 년을 함께 해온 태양계의 단짝이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달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그런 질문들을 몇 가지 받아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말 그대로 슈퍼문입니다. 그러니까 큰 달이라는 거죠. 지구가 있고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을 하는데 완벽한 원궤도를 돌고 있지는 않습니다. 타원궤도를 돈다고 하는 것인데요. 타원궤도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초점 중에 한 곳에 지구가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달이 지구를 돌 때 지구와 가까운 지점이 생기겠죠. 그걸 근지점, 그 다음에 좀 먼 지점이 생기는데 그거를 원지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근지점에 오게 되면 달은 원래 물리적인 크기 똑같은데 거리가 가까워요. 그럼 겉보기 크기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가 슈퍼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달이 지구에 가깝기 때문에 달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도 당연히 커질 거죠. 그런데 흔히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대지진을 일으킨다든가 기상재난을 갖고 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달이 가지고 있는 중력의 영향이 지구에 미치는 그 정도의 영향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조수 간만에 잘 커진다든가 그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기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분명히 초생달인데요. 자세히 보니까 둥근 달이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시력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걸까요?
흔히 지구조 또는 지구광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초생달을 보거나 반달을 보면 우리 눈에 밝게 보이는 부분들은 태양빛을 달이 반사해서 지구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점에서 되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날아오는 빛을 지구가 또 반사를 하게 되겠죠. 그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이 또 반사를 하죠. 그래서 보게 되는 것이 지구광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광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지구가 태양빛을 얼마나 많이 반사하는지 하는 반사도를 측정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기상 데이터를 얻는 데도 쓰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구조 한번 보시면 굉장히 예쁩니다. 그 초생달 있을 때 옆에 동그랗게 그림자처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때를 기다리셨다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달은 형성 단계부터 지구와 끈끈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부터 서로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요. 살다 보면 달처럼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좋은 인연을 만들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주 읽어드립니다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곁에는 달같이 소중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그 사람의 달로 존재하고 계신가요? 태양계의 행성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탐사가 이루어진 곳이 화성입니다. 이렇게 인류가 화성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 화성이 현재 제2의 지구 이렇게 불릴 만큼 지구와 좀 닮은 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화성이 어떤 행성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을 제2의 지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화성은 물리적인 것을 보면요. 크기가 지구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겉보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 드러난 자연 환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지구와 좀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화성은 자전축이 있어요. 지구랑 좀 비슷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계절이 있다는 얘기예요. 계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항상 똑같은 기온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화성에는 대기도 있습니다. 지구처럼 대기가 있는데요. 물론 지구에 비해서 한 10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옅어요. 옅지만 그 속에는 공기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밀도가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모래폭풍 같은 것들, 메마른 먼지가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모래폭풍처럼 먼지가 날리기도 하겠죠. 그리고 공기가 존재하니까 공기 알갱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눈도 내립니다. 진눈깨비 눈 같은 것도 내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보시더라도 꽤나 지구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결정적인 것은 땅을 파면 얼음 같은 게 나옵니다.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극관이라 그래서 빙하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사이트라고 하는 화성 탐사선이 가서 화성에서 지진 같은 것처럼 땅이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자연환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면들을 보면 지구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에서 화성에 가서 감자를 기르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감자를 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합니다. 하나는 토양이 있어야 돼요. 흙이 있어야 되고요. 화성에 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흙에다가 그냥 감자를 심는다고 해서 감자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 감자를 자라게 만들어주는 미생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화성에는 아직까지 미생물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적이 없어요. 지금 화성에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화성의 흙과 거의 유사한 흙이 있는 지점에다가 여러 가지 미생물들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합니다. 감자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합이 잘 맞는 미생물들을 가져가서 언젠가 사람이 화성에 가게 되면 화성 표면에 있는 토양에다가 그 미생물을 뿌리고 거기다가 감자를 심어서 길러 보려고 하는 그런 준비 작업을 지구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화성엔 비슷한 점이 꽤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통점 때문에 화성에 외계 생명체가 살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영화나 과학소설의 주된 소재가 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지구와 화성 두 행성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화성에는 자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가 되게 옅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성에 간다고 하더라도 우주복을 입지 않고 그냥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점이고요. 또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우주선이라고 부르는 그런 입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타격을 입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아줄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화성 표면에서는 그것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힘든 면이 있죠. 그래서 지구의 생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는 화성이 극한의 땅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왜 화성 탐사와 생명체 존재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건 화성의 표면을 보면 일정 부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성 표면에는 굉장히 특별한, 특징적인 모습이 눈에 띕니다. 꾸불꾸불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물이 흐른 흔적입니다. 화성 전체를 가로지르는 굉장히 큰 자국이 있어요. 그걸 메리너 협곡이라고 부르는데요. 1960년대에 메리너라고 하는 탐사선이 화성 근처를 가서 찍어서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흔적이 어떤 다른 원시 행성이 스치고 지나간 것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교과서적인 정설은 물이 흘렀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화성 전체 규모의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화성의 표면 아래에 있던 물이 표면으로 스며 나왔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관측되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성의 남극 지하에 8km 정도로 추정되는 액체 상태의 물에 호수가 있다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확인이 되어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 화성에서의 물의 흔적이 발견된 것은 생명체가 지금도 살고 있거나 또는 한때 살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다른 천체에서 액체 상태의 물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화성의 미생물이나 또는 과거에 이제 생명체가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물 이외에 또 다른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메탄가스의 존재입니다. 이 메탄가스가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축들의 어떤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다음에 그 메탄가스를 트림을 하거나 방귀를 껴서 내뿜는데 결과물로서 메탄가스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유성이 떨어질 때 생긴다든가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화성에서 다량의 메탄가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관측이 되었어요. 그러면 메탄가스가 나올 수 있는 원인은 생명체에 의한 것, 그 다음에 유성 같은 게 떨어질 때 또 화산 활동인데 화성에서의 화산 활동은 미비합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메탄가스가 나올 수 있는 원인은 미생물이나 박테리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땅을 파면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그곳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많은 탐사선들의 목표가 땅을 파서 그 속에 존재하는 메탄가스를 만들어내는 미생물이나 박테리아를 발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가장 원대한 꿈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테라포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화성을 지구처럼 만들어서 이주하자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화성에 대기와 물을 조성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농작물을 재배하고 도시를 건설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모의 전 화성적인 테라포밍은 기각된 지가 오래됐고요.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화성의 일부 지역에 기지를 짓고 그 기지 속에 들어가서 인류가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정착을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정도도 실현이 가능할 것인지, 또 만약 가능하다면 언제쯤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탐사선이 간 곳이 달이 아니라 오히려 화성입니다. 그만큼 화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무인 탐사선들이 가서 관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사람이 타고 간 탐사선은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흔히 나사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화성에 인간을 보내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 말 2040년쯤에 화성에 탐사대를 보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1960년대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연되는 거죠. 그 이유는 생명 유지 때문입니다. 달까지 아폴로 로켓이 가는데 한 3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화성까지 가는 데는 6, 7개월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활동하고 돌아오는데 거의 500일이 넘는 시간이 투여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립된 우주선 속에서 고립된 기지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 또 식량 문제도 있겠죠. 산소 호흡하는 문제도 있겠죠. 연료 문제도 있겠죠. 굉장히 많은 생명을 유지해서 갔다가 와야 되는 것들이 다 이렇게 결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가서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해져야만 미 항공우주국 나사 같은 곳에서 공식적으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계획이 지금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입장인데요. 희망적이라고 하나 할까요? 좀 도발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 나사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이 화성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계획을 이제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2010년 이후에 민간 기업들이 이 여정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민간 기업들의 화성 이주 계획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흔히 3파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버진 갤럭틱의 리차드 브랜슨, 블루 오리진의 제프 베이조스, 이렇게 3파전이라고 얘기하는데, 화성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가 원톱 체제로 치고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는 2018년에 자기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에 마네킹을 태워서 자기가 만든 로켓을 쏴가지고 화성으로 자동차를 보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화성을 보내겠다. 그리고 2025년, 6년 무렵에 화성에 무인 탐사선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무인 탐사선을 보내서 일단 궤도 체크 같은 걸 하고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사람을 태워서 화성으로 보내서 거기다 정착존을 만들기 시작하고 2050년대가 되면 몇천 명, 몇만 명을 이주시켜서 거기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살게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스타쉽이라고 하는 몇백 명이 탈 수 있는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민간 기업에서 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죠. 민간에서는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나사는 굉장히 복잡한 의견들이 수렴이 되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명의 유지가 99.9999% 담보되지 않으면 발사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진취적이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을 태워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 실패를 하게 되면 몇십 년이 지연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 무렵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비롯한 민간과 미국 나사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화성에 유인 탐사선을 보낼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항상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이런 탐사들은 지연이 되어 왔던 것들도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얘기하자면 2050년대 정도가 되어야 실질적인 그런 유인 탐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보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인류가 지구 이외에 발을 디딜 곳은 아직까지는 달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주 여행은 물론 화성으로의 이주까지 상상이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SF 소설처럼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태양계 시대의 서막을 울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계획은 머지않아서 가까운 미래에 현실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